통다 통통. 두 부인의 가짜 편지. 한림의 집을 나온 사씨 부인의 가마는 바람 부는 거리를 쓸쓸하게 지나가고 있었다. 가마에 탄 사씨 부인의 이야기가 어느새 밖으로 새어나온 것일까? 동네 여기저기서 부인네들이 수군거리기도 하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마을을 벗어난 가마는 한적한 산길로 접어들었다. 바로 사씨 부인의 친정이 있는 신성현으로 가는 길이었다. 가마를 돌려라. 지금껏 한마디의 말도 없던 사씨 부인이 입을 열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 길은 마님의 친정으로 가는 길이 맞는데요. 한 가마꾼이 공손히 말했다. 신성현으로 가는 길이 맞다만 나는 그리로 안 간다. 사씨 부인은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순간 가마꾼들의 얼굴이 긴장되었다. 성도에 있는 산소로 나를 데려다 다오. 성도라면 돌아가신. 가마꾼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성도는 한림의 부모님이 묻혀있는 산소였다. 지금은 비록 죄인이라곤 하지만 하인들까지도 존경하던 사씨 부인이었다. 가마꾼들은 묵묵히 발걸음을 돌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사씨 부인의 가마가 성도에 닿았다. 마님, 여기서 어쩌시려고요? 한 가마꾼이 물었다. 여기 가까운 곳에 초가집 한 채를 얻어 돌아가신 시부모님을 생각하며 살련다. 사씨 부인은 시부모님의 산소 가까이에 있는 초가 한 채를 얻어 거기서 살기 시작하였다. 산소의 풀을 뽑으며 사씨 부인은 자신을 끔찍히도 위해주던 시아버지 생각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아버님, 여기서라도 살게 되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 신세가 비록 슬프게 되었지만 아버님은 저 세상에서라도 제 마음을 아시겠지요? 그러면 됐습니다. 행여 세상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 하더라도 좋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아실 테니까요. 그 후로 사씨 부인은 말없이 누워있는 시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어찌 그 소문이 사람들 귀에 안 들어가겠는가. 어느 날 사씨 부인의 친척 남동생이 찾아왔다. 누님,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누님처럼 착한 분을 이렇게 내쫓다니요. 정말 매영 너무하십니다. 그런데 집으로 들어오시지 않고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집안에서는 모두 누님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당장 가십시다. 여기서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비록 시집에서는 버림을 받았지만 누님을 사랑하는 친척 형제들이 있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어서 갑시다. 나는 갈 수 없네. 형제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지금 여기서 떠나면 나는 영영 유씨 가문과는 남이 되고 말아. 아니 누님, 한림에게 이런 대접을 받고도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다. 한림에게선 비록 쫓겨났지만 죽을 때까지 시부모님의 산소를 돌보며 살 거야. 그게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그러니 이대로 돌아가줘. 정말이야. 이게 다 나의 운명이라니 생각하고 남을 원망하지 않겠다. 그러니 동생은 걱정 말고 돌아가. 난 어쨌거나 유씨 가문에서 죽을 거야. 다 내 탓인걸. 모두 내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야. 사씨 부인의 친척 동생은 누님의 굳은 마음을 아는지라
하는 수 없이 돌아갔다. 대신 사씨 부인을 돌볼 하인 한 사람과 하녀 한 사람을 보내왔다. 마님을 곁에서 잘 돌봐드리라고 나리가 보내서 왔습니다. 친정에도 일할 사람이 많지 않을 텐데 2사람씩이나 보내다니. 동생의 고마운 마음은 알겠으나 2사람까지는 필요 없어. 할아버만 남고 향랑이 너는 돌아가거라. 이렇게 해서 늙은 하인 한 사람은 사씨 부인을 위해 여러 가지 굳은 일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한림의 친척들이 많이 살고 한림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도 많이 사는 동네라 너도 나도 사씨 부인을 위해 식량과 푸성귀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먼 앞날을 생각해서 농사지을 땅도 조금씩 나누어 주었다. 사씨 부인 역시 부지런하고 재주가 있어 사는 것은 그리 힘들지 않았다. 남의 일도 거들고 몸에 지녔던 폐물도 팔며 그럭저럭 살고 있었다. 거기다가 쫓겨나올 때 따라 나온 유모와 하녀가 있어 외로움을 달래주곤 했다. 사람들은 그런 사씨 부인을 칭찬하기도 하고 때론 측은해하기도 했다. 그래서 별미 하나라도 생기면 사람들은 모두 그녀에게 가져왔다. 그녀 역시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이웃의 노인과 어린애들을 잘 보살폈다. 사람들은 그런 사씨 부인을 모두 존경하고 우러러 보았다. 그녀는 어느새 서민의 한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을 꾸려가기 시작한 것이다. 사씨 부인의 소문이 교씨의 귀에 안 들어갈 리가 없었다. 친정으로 가지 않고 시부모님의 산소 가까이에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씨는 발끈하였다. 죄인인 주제에 감히 시부모님의 산소 곁으로 가다니. 죄인임을 결코 인정 못하겠다는 뜻이야. 우리에게 반항하는 거라고. 교씨는 한림에게 달려가 말했다. 사씨가 우리 시부모님의 산소 곁에 산다는 게 쫓겨난 죄인이 그럴 수 있는 겁니까? 당장 먼 곳으로 쫓아야 해요. 부인, 나도 그 이야기는 들었소. 그러나 이제 사씨를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우리에겐 없소. 게다가 거긴 다른 사람들도 살지 않소. 거기도 마을인데 우리가 뭐라 하고 내쫓겠소. 너무 신경 쓰지 마시오. 이미 남이 된 사람이요. 네, 알겠습니다. 교씨는 한림의 말이 불만스러웠지만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교씨는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았다. 그대로 사씨를 가까이 두었다가는 아무래도 자신의 위치가 불안하였다. 교씨는 동청을 불러 의논했다. 동청은 교씨의 이야기를 다 듣더니 입을 열었다. 사씨가 유시댁 산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좋지 않소. 분명 거기에 머무르면서 누명을 벗으려고 일을 추진할 거요. 옷가락지 일도 다시 알아볼 테고. 게다가 그곳은 유씨 일가들이 많지 않소. 그들에게 인심을 얻어 다시 이 집으로 들어오려고 할 거요. 게다가 한림이 1년에 2번 성묘를 가는데 고생하는 사씨를 보면 자연히 동정심이 생길 게 아니오.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회에 사씨를 아주 죽여버릴까요? 교씨는 흥분한 소리로 말했다. 동청은 고개를 흔들며 침착하게 말했다.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오. 잘못하면 의심만 받지. 나에게 좋은 수가 있으니 나만 믿어요. 좋은 수요? 역시 당신밖에 없어. 교씨는 눈웃음을 치며 동청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벌써 2사람은 한림까지 처치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한 터였다. 그래, 그 수가 뭐예요?
옷가락지로 우리를 도운 내 친구 기억하오? 기억하고 말고요. 당신의 잘생긴 친구 냉진을 어찌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사실을 무척 좋아한단 말이오. 그러니 사실을 훔쳐다가 자기 마누라로 삼아버리게 하는 거요. 그러면 냉지는 색시가 생겨 좋고 우리는 가시를 빼내어 좋고. 어떻소? 당신은 정말 천재야. 냉진이 흉기를 가지고 위협하면 아무리 철개가 곧은 사씨라도 별 수 없이 냉진에 첩이 되고 말지. 그러면 할 힘이 더 이상 거들떠보지 않을걸? 아무튼 실수가 없어야 돼요. 알겠죠? 말이 난 김에 당장 실행하자고요. 알았어. 나만 믿게. 동청은 이렇게 대답해 놓고 곧 사람을 보내어 냉진을 불러들였다. 동청은 자기가 계획한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하였다. 가만히 듣고 있던 냉진이 살짝 웃고 나서 말하였다. 사씨는 워낙 조심스러운 여자라 내가 꿰어도 넘어가지 않을 걸세. 그러니 이러면 어떨까? 자네가 글씨를 잘 쓰니 두 부인 글씨를 모방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야. 두 부인이 보내는 것처럼 말일세. 그럼 아무리 조심스러운 사씨라도 깜빡 속고 따라 나설 것이 아닌가? 이야,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그렇게 하세. 내가 두 부인의 글씨를 잘 알고 있으니 그 글씨를 흉내내는 것이야 쉽지. 동청은 껄껄 웃으며 좋아하였다. 냉지는 즉시 집으로 돌아가 살림 차릴 준비를 하고 동청은 두 부인이 쓴 것처럼 가짜 편지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사씨 부인이 방 안에서 배를 짜고 있었다. 열심히 배를 짜고 있는데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것 같았다. 저 이댁이 유할님의 부인인 사씨 부인 댁인가요? 그렇소만. 밖에서 일하던 할아범이 손님을 맞았다. 어디서 오셨소? 배를 짜면서도 사씨 부인은 귀를 세워 듣고 있었다.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부부인이 보내서 왔지요. 사씨 부인은 너무 반갑고 놀라서 몸이 떨리기까지 했다. 밖에서는 그 심부름꾼이 계속 말하고 있었다. 이번에 두 부인의 아드님께서는 다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두 부인도 아드님을 따라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두 부인이 사씨 부인을 찾으니 그동안 두 부인께서 많이 우셨습니다. 저에게 이 편지를 써주며 빨리 서울로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두 부인 댁에서 함께 지내시면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편지는 여기 있습니다. 부인께서 좋다고 하면 며칠 후에 가마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사씨 부인은 너무 기뻤다. 죽었던 부모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았다. 편지를 펼쳐들고 읽는 사씨 부인은 그 편지가 가짜 편지인 줄도 모르고 눈물까지 흘리며 읽었다. 사씨 부인은 감사하다는 편지와 이곳 일을 정리하고 있겠다는 답장을 썼다. 이곳 일을 정리하겠다는 것은 두 부인에게 가겠다는 뜻이며 가마를 보내도 좋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두 부인의 편지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날 사씨 부인은 잠이 오지 않았다. 잊지 않고 불러주는 두 부인이 고마웠고 그동안 친절하게 대해준 마을 사람들도 고마웠다. 비록 어렵게 살기는 했지만 가난한 생활이라는 게 어떤 것이라는 것도 배운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던 사씨 부인이 잠깐 눈을 붙였을 때였다. 꿈인지 생시인지 한 사람이 급하게 나타나 말하였다. 마님, 유상공과 부인께서 부르십니다.
사씨 부인이 고개를 들어보니 그 사람은 시아버지인 유공께서 부리던 하인이었다. 사씨 부인은 일어나 그 사람을 따라 나섰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하녀들이 나타나 다시 사씨 부인을 인도했다. 하녀들은 사라지고 어느새 유공의 침전에 와 있었다. 분명 시아버지였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곁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게 아닌가. 사씨 부인은 시아버지의 얼굴을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돌아가신 시아버님을 이렇게 만나다니. 그렇다면 나는 저승으로 왔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하여 죽었을까. 어쨌든 사씨 부인은 생전에 자신을 그렇게 위해주던 시아버지를 만나니 기쁘기도 하고 그동안 고생한 것이 서럽기도 했다. 시아버지만 계셨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으리라. 아가, 이리 가까이 오너라. 사씨 부인은 울면서 시아버지의 곁으로 다가앉았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자꾸 눈물이 되어 쏟아졌다. 아무리 멈추려고 해도 눈물은 터진 봇물처럼 흘러나왔다. 아가, 울지 마라. 내가 네 마음을 다 알고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식놈이 아가의 착한 마음을 몰라보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구나. 그러나 기왕 이렇게 된 것을 어쩌겠느냐. 오늘 받은 두 부인의 편지는 가짜이니 잘 살펴보아라. 사씨 부인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오직 시부모님을 만났다는 감격만이 기쁨과 서름이 되어 눈물로 쏟아져 나올 뿐이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말하였다. 아가, 이제 그만 울거라. 나는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너를 못 보았다만 네가 그동안 정성껏 올려준 제사 음식을 아주 잘 받았단다. 그리고 남편에게 버림받았으나 원망하지 않고 우리의 산소를 잘 돌보는 너의 효심이 너무 기특하구나. 그런데 이제는 너 대신 교씨가 제사를 드리고 사당에 술잔을 올리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니? 게다가 너는 이제 이곳에서도 떠나게 되었으니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쓸쓸하구나. 사씨 부인이 그제야 울음을 멈추고 입을 열었다. 어머님, 아닙니다. 두 부인이 부르신다 해도 떠나지 않고 부모님 산소 곁에 있겠습니다. 사씨 부인은 침착하게 말했다. 아가, 네가 떠나고 남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두 부인의 편지는 진짜 편지가 아니야. 너를 해하려는 무리들이 보낸 편지란다. 그러니 어서 이곳을 떠나야 한다. 너에겐 아직도 더 많은 고생이 남아있다. 부디 잘 견디어서 행복을 다시 찾도록 하여라. 너는 앞으로도 7년을 더 고생해야 한다. 빨리 남쪽으로 피하거라. 머뭇거리면 후회하게 된다. 남쪽을 향해 5,000리를 가야 한다. 물길을 택하거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아버님, 어머님, 여자의 몸으로 어찌 7년을 떠돌 수 있겠습니까? 저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오래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 어서 떠나렴. 앞으로 6년 후 4월 15일에 배를 백빈주 물가에 대었다가 급한 사람이 오거든 태워주어라. 절대 잊어선 안 된다. 자, 어서 떠나거라. 시부모님의 모습이 조금씩 멀어지며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였다. 사씨 부인이 안타깝게 시부모를 부르며 울기 시작하였다. 아버님, 어머님, 그대로 가시면 저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저 좀 데려가 주십시오.
사씨 부인이 이렇게 우는데 하녀와 하라범 그리고 유모가 그녀를 깨웠다. 마님, 그만 일어나세요. 무서운 꿈을 꾸셨습니까? 그제야 사씨 부인은 잠에서 깨어났다. 날은 어느새 환히 밝아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단 말인가? 도대체 무슨 꿈인데, 아이고, 아직도 그런 얼굴이십니까? 사씨 부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다. 사씨 부인은 길게 한숨을 쉰 다음 꿈 이야기를 하였다. 모두들 묵묵히 듣다가 먼저 유모가 말하였다. 저 마님, 그 편지를 꺼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지요. 사씨 부인이 편지를 꺼내 살피기 시작했다. 하도 기뻐서 몇 번을 읽었는지라 이제는 그 글자까지도 다 외울 정도였다. 분명 두 부인의 필적인데, 어머. 사씨 부인이 깜짝 놀라며 글씨 하나를 벌레 보듯 찡그리며 들여다보았다. 마님, 왜 그러십니까? 하라범이 물었다. 이 글자를 보게, 이건 강자야. 두 총간의 아버지 이름이 강자이기 때문에 고모님은 말을 할 때나 편지를 쓸 때도 강자를 안 쓰시지. 남편의 이름이기 때문이야. 남편의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입에 올리느냐 하시면 이건 가짜 편지가 분명해. 비록 고모님의 필적을 흉내내었다 하더라도 이건 가짜야. 누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사씨 부인의 눈에 금방 눈물이 고였다. 그렇다면 마님, 어서 이곳을 피해야 합니다. 그 가마를 보냈으니 저들이 곧 마님을 데리러 올 겁니다. 알았네. 하라범은 빨리 남쪽으로 가는 배를 알아봐주고 유모와 너는 어서 떠날 준비를 하여라. 비밀스럽게. 알겠느냐?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하라범이 배를 구하러 나간 사이 사씨 부인은 시부모님의 산소에 나가 작별 인사를 하였다. 아버님, 어머님, 고맙습니다. 저는 두 분의 분부대로 떠나겠습니다. 남쪽 뱃길로 가라고 하신 걸 보니 문득 고모님이 가신 길이 생각납니다. 고모님도 저 남쪽에 계시지요. 이는 분명 고모님을 찾아가라는 뜻일 줄 압니다. 언제 다시 이곳에 올지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그런데 남쪽으로 가는 배를 알아보기 위해 집을 나섰던 하라범이 배를 구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 마님, 죄송합니다. 아무리 구하려 했지만 남쪽으로 떠나는 배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라범은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아뢰었다. 유모와 하녀는 떠날 준비를 다 끝내놓고 있었다. 걱정 말게. 내일 우리 모두 나가 찾아보세. 한시가 급하니. 사씨 부인은 불안한 마음을 내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전에 느껴보지 못한 불안감이었다. 시부모님이 말한 어두운 무리들의 거친 숨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다. 사씨 부인이 밤새 악몽에 시달리며 잠꼬대를 하고 난 이튿날이었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사씨 부인을 찾는 사람이 있었다. 그녀는 가슴이 절렁하였다. 하라범, 나를 찾는 사람이 있거든. 지금 감기 몸살 때문에 꼼짝도 못한다 말하고 나를 데려가기 위해 온 교자꾼들이거든. 교자를 두고 갔다가 며칠 후에 다시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게. 사씨 부인은 이렇게 이르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귀를 기울여 바깥 통정을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밖에는 사씨 부인을 모셔가기 위한 교자꾼들이 진을 치듯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기침 소리를 내었다. 마님은 지금 몸이 안 좋아 꼼짝할 수가 없으니 며칠 후에 다시 와주시오.
어젯밤부터 저렇게 기침이 심하십니다. 돌아가셨다가 며칠 후에 다시 오십시오. 교작꾼들은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으나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냉지는 그냥 돌아온 교작꾼들을 보고 낭패한 얼굴이 되어 동청에게 보고하였다. 동청이 보고를 듣고 혼자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생각하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다. 사씨는 본래 지혜로운 여자라. 그 편지에 의심을 품은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병을 핑계 삼고 있는 거야. 만일 일이 들어지면 정말 큰일 난다. 그 편지가 사씨의 손에 있으니 우리가 꾸민 게 탈로라도 난다면 우리 마님과 나, 자네 모두 줄줄이 엮여서. 냉진이라고 어찌 그걸 모를까. 사씨 부인을 데려다 자기 아내로 삼으려던 냉진도 속이 타기는 마찬가지였다. 냉진이 한숨을 쉬고 나서 말했다.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 마지막 방법을 쓸 수밖에. 무슨 좋은 수가 있어? 힘센 장정들을 사씨의 집 가까이 숨겨두었다가 납치하는 수밖에 없소. 좋소. 이번에는 실수가 없어야 하오. 그럼 빨리. 사씨 부인을 향해 이처럼 동청과 냉진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그녀는 남쪽으로 가는 배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구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마침 남경으로 가는 무역선 하나를 찾아내었다. 그 배는 장삼이라는 사람의 배였는데 알고 보니 두 부인의 집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다. 장삼은 사씨 부인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서러운 삶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마님, 걱정 마시고 저의 배에 오르십시오. 제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장삼의 도움으로 사씨 부인과 유모 그리고 하녀와 하라범은 배에 올랐다. 참으로 가슴 졸이는 시간이었다. 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배가 막 떠나려는 그 시각에 냉진과 장정 여러 명이 사씨 부인의 집 근처에 당도하였다. 냉진이 말했다. 저기가 바로 사씨가 사는 집이다. 날이 어두워지면 사씨를 납치해 오는 거다.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 하인들의 입에 모두 재갈을 물리고 꽁꽁 묶어라. 그 사씨 부인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말 안 해도 구별할 수 있다. 미인이고 품위가 있는 분이다. 아무리 이런 데서 살아도 그분의 우아함은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밤이 되어 장정 여러 명이 어둠에 몸을 숨기고 사씨 부인의 집으로 숨어 들어갔다. 없다! 아무도 없어! 장정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사람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벌써 내뺐구만. 우리가 한 발 늦었어. 더 빨리 서둘렀어야 하는 것을. 할 수 없다. 돌아가자. 동청과 교씨는 사씨 부인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며 이를 갈았다. 냉진, 사씨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당할지 모루. 사람을 있는 대로 동원시켜 사씨의 행방을 쫓도록 하시오. 교씨의 목소리는 서슬이 시퍼런 칼날 같았다.